아까는 재건축 얘기를 했지만 빌라 예. 같은 경우도 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막 재개발 막 모아타운 신속통합기에 공공재개발 뭐 역세권 시프트 뭐 엄청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노후도도 낮춰주고 뭐 동의율도 심지어 낮춰주고 그다음에 뭐 사업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엄청나게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케이 내가 지금 이게 너무 고점이야. 비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116 사태, 전 116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태 사고? 보증보험료를 낮춰서 강제 역전세가 됐잖아요. 네.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경매 많이 안 나왔어요. 오피스텔은 나와도 낙찰도 잘 되고. 근데 왜 그럴까? 왜 오피스텔도 역전세였고 빌라도 역전세인데 왜 오피스텔은 경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빌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낮다 보니까 자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처음에 사기꾼이 불을 지핀 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도미노로 다 넘어져 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막 촉진하고 있어요. 촉진하고 있는데 되는 구역들도 있잖아요.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첫 착공이 일어났어요. 그 모아타운이 정책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만든 네.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착공하는 데가 있어요. 첫 착공 이러면서 얼마 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오케이 운 좋게 내가 모아타운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를 받게 됐어. 그럼 너무 땡큐 싸게 사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니까 앞으로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안 됐어. 우리 집이 딱 잘렸어요. 그러면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그 아파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빌라로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빌라죠. 네. 그럼 빌라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빌라 빌라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랑 같이 공유하는 그 입지를 누리는 수요. 오피나 빌라. 근데 빌라가 우리 집이 아쉽게 요렇게 잘려가지고 재개발 안 됐어요. 근데 옆에 동네만 됐어. 그럼 얘네들은 아파트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출신 성분이 빌라잖아. 그럼 그 빌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빌라 수요자들은 나한테 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돼도 좋고 재개발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꽃놀이 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이게 아니라 그 방어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관점을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근데 싸게 샀어. 지금 역대급으로 서울 빌라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2024년, 2025년까지. 그런 기회가 올까요? 빌라왕 사태. 이게 앞으로 이제 솔직히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전세가 없어질 거잖아요. 정부에서 116을 철회하거나 엄청난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거는 저는 빌라는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공급해요? 그동안 전세를 주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빌라 같은 걸 보실 때도 이 꽃놀이 패를 만들려면 아파트가 저쪽이 내게 잘렸어 구역이. 아파트가 돼도 내게 좀 타격이 없고 잘 유지가 되려면 그런 입지 같은 거를 뭐 아무 모아주택이나 사진 않으실 거고 물론 사업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은 그런 입지를 좀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보세요? 입지를 일단은 저는 한강 주변으로. 한강 주변으로 이번에 그 마용성이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요새는 또 마동석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동석은 뭡니까? 마포 동작구 흑석동. 근데 저는 마용성이 좋아요, 마동석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는 항상 바뀌니까 흑석동이 만약에 10억인데 성동구가 20억이다. 그러면 흑석동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유동적으로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게 좋아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좀 나는 웃겨요. 그게 왜 싸우지? 그때 시세가 다르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아파트 노후도가 다른데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10억짜리, 그 제가 입지 분석하실 때도 그렇게 입지 분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입지 분석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쫙 나열을 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10억짜리 아파트가 5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랑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그룹도 달라져 있고. 어떤 애들은 10억을 탈출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탈출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 10억으로 쫙 나열을 해. 그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그게 입지 분석인 거지. 그 라인을 저는 이제 약간 한강으로 보거든요. 한강으로 봐서 그 안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성수동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엄청 인기 폭발인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느냐. 어, 그래서 저는 거의, 예. 오히려 강서구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강서구 갑자기 강서구가 나오네. 그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나 126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외면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입지가 나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빌라촌이었었고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얘네들이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썩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런 아이들을 좀 소액으로 담아둘 수 있다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도 입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서구 빌라 가자. 네. 그 대신 뭐 당장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빌라는 전세가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빌라로 역전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대거 경매에 나올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올 일은. 한강뷰를 강조하시는데 한강변을 한강변 중심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주로 투자를 하실 때도? 네. 아파트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그래서 한강변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강변을 갈 수 있는 한강변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전 징검다리 이게 톡톡톡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죠 한강변으로. 그리고 한강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처음에 신축이 부족해서 신축을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런 수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은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커뮤니티 때문에 신축을 사야 돼. 이런 수요들도 있었고. 근데 커뮤니티는 사실 만들면 되거든요. 만든다고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잠실에서도 커뮤니티 리모델링 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돈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한강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저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가치? 그게 한강 라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강 뷰가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의 가치가 엄청 다르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도시의 수도의 강과 고층 빌딩은 뭔가 그쵸. 그래서 저는 한강을 좋아해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지금 되게 또렷하잖아요. 지금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릿속으로나 실제 해본 거나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좀 자기만의 통찰? 투자 철학을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에 항상 약간 의문? 저도 사실 2005년에 부동산 첫 투자하고 뭐 한동안 계속 무섭잖아요. 내가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 인사이트도 쌓여 있지 않을 거고 경험도 부족했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막 찾아가서 뭐 옛날에는 뭐 은행 PB 센터 뭐 친구 따라서 같이 가볼래? 약간 그럼 따라서 가보고 막 얘기 들어보고 뭐 은행에서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 따라서 가보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 신문에서 기고하면 그거 보고 그러면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시장에서 계속 있어 보니까. 그리고 틀린 거는 싹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매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싸게 사면은 내가 그래도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좀 덜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정말 두려움이 많은 투자자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상승장 때 막 오르면 너무 좋지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상승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이런 작은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인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뚫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등기를? OP 7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월세로 해놓으면 역전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번 장에 저도 솔직히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뉴스에 안 나왔을까? 저도 기본 채수가 있잖아요. 서울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까지도 있는데 근데 왜 내가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그거를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월세, 전세 좀 분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 장기 투자 팔지 않는 부동산을 모아가는 거를 지향하지만 계속 팔아요. 그냥 1년에 세 채는 계속 팔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요. 왜요? 그 기계적으로 파는 이유는? 그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올해는 얘 팔고 내년엔 얘 팔고 그 대신 안 팔 애들은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거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주장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 원문을 봐요. 팩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지? PIR의 중위값은 무슨 기준이지? 중위값으로 기준을 맞는 게 타당할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등부터 10등이 있는데 가운데 애가 중위값이야. 그 학생이 우리 학교의 대표 아이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PIR 때문에 PIR보다 높기 때문에 거품입니다. 이렇게 보다 그러면 PIR은 뭐지?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래.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원소스가 뭐지? 근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네, 어떤 겁니까? KB부동산 에서는 지금 이런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PIR 지수. 네. 그리고 이거는 또 KB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한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고 얼마짜리 집을 샀는지에 대한 PIR이 들어가고요.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해되시죠? 대출자에. 대출자에. 이게 포인트네. 대출자에. 그리고 또 얘는 또 아까 걔랑 또 달라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이거든요. 낮네요, 좀. 낮고 낮아요. 특별히 탁 올라갔어요? 그냥 뭐 약간 물가 상승 그냥 수수수수게 올라갔죠. 네, 가는 느낌? 얘는 통계청이거든요. 뭐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게 막 튄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이 PIR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조금 다른 로우 데이터를 썼고 그러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두 개는 뭘로 했는지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단순히 PIR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다라는 말을 믿어야 되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거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지? 10%는 괜찮고 20%는 안 되는 건가?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놨던데 이렇게? 그걸 누가 기준선을 잡아놨던데.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예요. 내가 연소득이 1억이면 그냥 이 1억인 나랑 똑같은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서울주택은 12억짜리 집을 샀더라. 그냥 그거 나의 소득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연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천에서는 8억 5천짜리 샀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인천보다 거품인가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 거품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로 대출한 사람의 PIR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 네. 자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평균 이게 매매 가격 지수고요. 이게 줄선이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가 PIR이에요. PIR. 네. 2014년은 PIR 매매 가격이 더 훨씬 높죠. 근데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뭔가 비율적으로 뭐라지 루틴이 있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공식이 있죠, 여기서? 2014년은 그럼 왜 오른 거죠? 이거 보시면 네. 이게 강남 아파트 파란색이 전세가거든요. 그런 얘기 있죠. 지금 매매 거래가 터져도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매매 추세는 안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말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전세가율 보세요. 93년, 94년, 95년에도 전세가율이 80%예요? 90%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죠. 김현우 때 네. 2.2억에서 음. 절반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있었어요. 2015년에 강남 아파트 갭이 1억 정도로 딱 네. 붙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그때 그냥 묻다 그냥 매수 타이밍인 거지 그때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가지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구나가 아니라 무슨 데이터를 썼지? 보통은 그건 어디서 가져왔지? 나도 한번 가봐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튜브 딱 보고 응. 내 월급을 5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 통계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서울의 부자가 서울, 경기, 인천의 한국 부자의 70%가 살아요. 됐다마네요. 그리고 아까도 봤죠. 아까 충북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딱 잘 받으셨잖아요. 공동으로. 응. 네. 공동으로. 경남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의 부자들도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서울 수도권 인천에는 한국의 70%의 부자가 살고 있고 강남에는 45% 살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PIR로 누구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의구심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 서울은 세계 7대 도시다. 5대 도시가 목표고 서울은 한국의 부자 70%가 살고 강남에는 45%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출산율 0.7 정도 되죠? 네. 0.7명의 아이는 어디로 갈까? 온 친척들이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내려 할 것이다. 온 친척들이 거제로 보내겠냐? 울산으로 보내겠냐? 서울로 보내려고 하겠냐? 그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마음가짐을 다 잡게 됐네요. 서울에 지금 70% 맞나요? 네. 네, 70%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등기를 치려고 하면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깃발을 무조건 꽂아야죠. 네,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잘 됐을 때를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때는 지금 건축비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깃발 꽂을 수 있을까요? 지분 갖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땅에 깃발을 꽂아라. 이게 다 뒤집어지고 나서는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깃발을 꽂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걸 성벽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벽. 지금 성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성벽 다 지어지고 나면 진짜 쉽지 않을 거다.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그치만 지금 기회가 너무 좋다. 전세 빌라 사기, 그다음에 126 정부 실책 그런 거 고금리 이게 다 어우러져 있는 타이밍이 그리고 공급 공백 그러니까 공급 공백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지어줄게 뭐 노후도 낮춰줄게 용적률 올려줄게 조금이라도 해 모아 타운 아니면 모아 주택이라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개발 정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만든 정책이 새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대부분 네. 폐기 처분 안 해요. 오히려 보완을 해요. 3080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수자가 현금 청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합리화시켜줄게. 오히려 전 정권 정책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뭐든 되는 거 해. 뭐든 되는 거 해. 정부 지금 다 밀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깃발 꽂아라. 그래서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왜 신흥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외면받았던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분들은 지금이 신흥부자가 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다. 대신 이거를 짧게 보지 마셔라.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안 된다. 근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